야, 김영수! 너 암 걸렸다며? 재수없게 왜 안방에서 죽상을 하고 있어? 분위기 깨지게! 어머! 자기야, 쟤 좀 봐. 머리꼬리 그게 뭐야? 이 냄새 나니까 빨리 내보내. 우리 침대 더러워지잖아. 들었지? 자, 이혼 서류다. 위자료는 내 병원비 낸 셈 칠 테니 땡전 한 푼 바라지 마. 이 집 내 명의인 거 알지? 당장 나가. 호호호, 영수가. 너무 억울해하지 마.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는 거잖아? 넌 30년이나 살았으면 많이 살았지. 이제 빠져줄 때도 됐잖아? 암 걸린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던지며 낄낄거렸던 내 남편과 30년 지기 친구. 그들은 짐짝처럼 저를 내쫓으며 제 인생이 끝났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탐내던 그 50억짜리 병원 건물이 사실은 이미 제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피눈물 나는 배신을 딛고 쓰레기 같은 두 사람을 어떻게 지옥으로 보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억울한 제 삶에 큰 위로가 됩니다. 방금 들으셨나요? 그 치 떨리는 목소리들의 주인공은 바로 제가 30년을 하늘처럼 모신 남편 강준호와 친자매처럼 여겼던 친구 미정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손발이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그날의 기억. 도저히 사람이라면, 아니 짐승이라도 제 짝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30년. 강산이 3번이나 변하는 그 긴 세월 동안 제 남편 강준호는 저에게 전부였고 친구 미정이는 제 그림자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만데, 우리가 함께 넘은 고개가 몇 개인데, 그 믿음 하나로 버텼던 제 인생이 그토록 처참하게 부서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제가 암 진단을 받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몸이 자꾸 나른하고 소화가 안 돼서 찾았던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위암 3기입니다. 수술을 서둘러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그 건조한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오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 나 좀 안아줘. 그 말이 너무나 하고 싶어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낯선 여자 구두가 보였습니다. 화려한 큐빅이 박힌 빨간 하이힐. 제 친구 미정이의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놀러 오던 친구라 그러려니 했지만 그날따라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안방 쪽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제 남편의 저음 섞인 웃음과 미정이의 간드러지는 교태 섞인 웃음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방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연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제 남편과 제 친구가 제가 결혼할 때 혼수로 해온 그 침대 위에서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보고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자기야, 이 여편네 암이라며? 보험금 나오면 우리 그걸로 여행이나 갈까? 미정이가 남편의 어깨에 기대며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어머, 오빠도 참. 죽기 전에 도장은 찍게 해야지. 그 말에 남편은 낄낄거리며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던졌습니다. 툭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왔어? 안 그래도 기다렸는데. 자, 이혼 서류야. 당신 이제 병수 받을 사람 필요할 텐데
난 그 집 못해.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 아, 집은 내 명의인 거 알지? 위자료는 당신 병원비 낸 셈 칠 테니 없는 걸로 해. 그 순간 제 30년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했습니다. 사랑도 우정도 헌신도 그저 쓰레기들의 농락이었을 뿐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데? 3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때 남편은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시골 출신 의대생이었습니다. 서울의 갓상경의 고시원 쪽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 사람.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던 그 맑고 야망에 찬 눈빛이 너무 좋아서 저는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남편의 학비를 대기 위해 저는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친정 몰래 식당 설거지부터 남의 집 파출부, 새벽 신문 배달까지 했습니다. 한겨울에 찬물로 설거지를 하느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고무 장갑 살 돈도 아까워 맨손으로 일하다가 습진이 생겨 밤마다 가려움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거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영수가. 나중에 내가 꼭 호강시켜 줄게. 너 병원장 사모님 소리 들으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내가 성공하면 제일 먼저 너한테 다이아몬드 반지 해줄 거야. 그 달콤한 말 한마디면 저는 모든 고통이 씻은 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 사람만 성공하면 우리 고생 끝이야. 조금만 참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뒷바라지에서 전문의를 만들었고 또 10년을 빚갚아가며 작은 개인 병원을 개원시켰습니다. 개원 초기에는 환자가 없어 월세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저는 간호사 월급을 줄이기 위해 직접 병원 청소를 하고 접수를 보고 주말에는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남편의 병원을 살리기 위해 제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 제 피땀 덕분인지 병원은 나날이 번창의 지역에서 제일 가는 종합병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복 터졌다. 남편 잘 만나 호강한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며 부러워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지위가 높아지면서 남편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요. 병원장이 된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식 때문에 냄새가 배었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밤늦게 들어오는 횟수가 늘어나고 핑계가 많아졌습니다. 학회다, 세미나다, 골프 모임이다.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다며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는 단절되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에서 고마움 대신 귀찮음이 사랑 대신 경멸이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옷 좀 신경 써서 입어. 병원장 와이프가 그게 뭐야? 촌스럽게. 어느 날은 제가 시장에서 사 입은 옷을 보며 타박을 주더군요. 저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래, 병원 체면이 있으니 그렇겠지. 내가 더 잘해야지. 설마. 우리가 함께 견뎌온 세월이 얼마인데. 그 가난했던 시절, 컵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며 울었던 그 기억을 그 사람이 잊었을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철저한 바보였습니다. 제 친구 미정이. 아니, 그 여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었습니다.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게 안쓰러워 제가 반찬도 해다 나르고 명절이면 불러서 밥도 먹였습니다. 김장은 물론이고 아플 때면 죽을 쏘어다 주며 친동생처럼 챙겼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미정이가 우리 집에 오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도와주러 오는 줄 알았습니다. 영수가 너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라며 청소를 돕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편과 마주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형부, 영숙이가 이런 건 잘 못 챙기죠? 제가 넥타이 골라드릴게요. 형부,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제가 보약 좀 지어왔어요. 미정이는 저를 깎아내리면서 교묘하게 남편을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그게 친구의 순수한 호의인 줄만 알았습니다. 오히려 남편 챙겨줘서 고맙다고 밥까지 사주곤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다고 걱정할 때도 미정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 영수가. 내가 내 몫까지 형부 챙길게. 너는 푹 쉬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내 자리를 내가 뺏겠다는 섬뜩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때 그 눈빛에 스치던 비릿한 욕망을 왜 저는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암 진단을 받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습니다. 오늘 밤은 저번보다 더 뜨겁게. 발신자는 김 부장으로 저장되어 있었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라는 남자가 이런 메시지를 보낼 리 없으니까요. 여자의 말투, 그것도 아주 끈적한 말투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습니다. 남편이 나오자마자 휴대전화를 들이밀며 따져 물었습니다. 이거 뭐야? 김 부장이 누구야? 당신 여자 생겼어?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당신, 이제 의부증까지 생겼어? 나 병원장이야.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내가 미쳤다고 딴짓을 해? 이건 스팸 문자야. 요즘 이런 거 많이 오는 거 몰라? 당신 갱년기야? 정신과 상담이나 받아봐. 사람 숨 막히게 하지 말고. 그의 당당하고 뻔뻔한 태도에 저는 오히려 제가 미친 건가 자책했습니다. 그래, 내가 예민한 걸 거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내가 30년을 어떻게 뒷바라지했는데 나를 배신할 리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병든 몸을 이끌고 남편의 보양식을 끓였습니다. 그 보양식을 먹고 힘을 내서 제 친구와 호텔에서 뒹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다시 그날 밤 이혼 서류를 던지던 순간으로 돌아와 봅니다. 저는 충격에 숨이 턱턱 막히는데 미정이는 제 화장대 앞에 앉아 제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 립스틱 지난 생일에 남편이 선물해 준 거였는데 미정이는 보란 듯이 입술을 칠하며 거울 속의 저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미정아,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친구 맞니? 내가 힘들 때 내가 쌀 팔아다 주고 병원비 내주고. 울부짖는 저를 보며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야, 구질구질하게 옛날 이야기는 왜 해? 너 암이라며. 치료비 많이 들 텐데 돈도 없잖아. 이 집 내 명의로 된 거 알지? 친정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샀어도 명의가 내 거면 내 거야. 법이 그래. 그랬습니다. 10년 전 병원 확장할 때 자금이 부족하다며 제 친정 부모님이 평생 농사지어 모은 돈을 탈탈 털어 사주신 이 아파트. 당시 세금 문제 때문에 잠시 남편 명의로 해둔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걸 이 인간은 이미 알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암 진단은 그들에게 기폭제가 되었을 뿐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나 있었던 거죠. 나가. 당장 나가라고. 내 집에서 냄새 피우지 말고. 남편은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짐짝처럼 현관 밖으로 밀쳤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쫓겨난 저는 닫힌 철문 앞에서 하염없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줘. 나갈 데 없어. 당신,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당신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 돈은 어떡하고. 하지만 문 안에서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와 TV 소리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눈물과 섞여 입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쓰고 비릿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갈 곳이 없어 아파트 화단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 인생이 저기 버려진 쓰레기 봉투 옆에 놓인 처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몸에 암세포가 퍼져가는 고통보다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1000배, 10,000배 더 컸습니다. 친정 부모님 뵐 면목도 없고 억울해서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혀 깨물고 죽어버릴까 아니면 저 17층에서 뛰어내려서 저것들 평생 저주하며 살게 할까? 수만 가지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퉁퉁 부은 눈으로 아파트 17층 불 꺼진 우리 집 창문을 올려다보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왜 죽어? 죽어야 할 건 전현놈들인데. 죽지 않겠다. 절대로 그냥은 못 죽는다. 내 피눈물을 짜낸 대가 너희들에게 똑같이 아니 1000배로 돌려주겠다. 지옥이 있다면 내 손으로 너희를 그곳에 쳐넣어 주마. 그렇게 착하고 순종적이었던 현모양처 김영숙은 그날 밤 죽었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화신이 되어 다시 태어났습니다. 쫓겨난 후의 삶은 처절했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어 24시간 찜질방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가진 돈은 주머니 속 꼬깃꼬깃한 쌈짓돈 몇만 원이 전부였고 암으로 인한 통증은 시도 때도 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진통제를 사 먹을 돈도 아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약값이라도 벌려면 그리고 복수할 자금을 마련하려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옆 동네 병원 청소부로 취직했습니다. 과거 병원장 사모님 소리를 듣던 제가 이제는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고 화장실 변기를 닦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마스크를 꾹 눌러 쓰고 모자를 깊게 눌러 썼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병원 바닥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더러운 바닥보다 저 인간들의 마음보가 더 더럽다고. 이 오물들을 닦아내듯 내 인생의 오점인 그들을 깨끗이 지워버리겠다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도 바닥을 걸레질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낯익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미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일하는 병원장과 골프 약속이 있다며 명품으로 휘감은 채 화려한 옷을 입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카트 뒤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어머, 여기 바닥이 왜 이렇게 더러워? 아줌마, 똑바로 좀 닦아요. 미정이가 킬킬대며 제 발을 툭 차며 소리쳤습니다. 그녀가 신은 신발. 제가 갖고 싶어 했던 그 명품 구두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저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연발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알아챌까봐 일부러 쉰 목소리를 내며 기침을 했습니다. 아유, 냄새나. 자기야, 가자. 수준 떨어져서 원. 남편이 코를 막으며 미정이의 허리를 감싸고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벌레 보듯 비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뒤 저는 화장실 청소 도구함에 들어가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치욕스러움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치욕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더라.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렇게 지옥 같은 나날을 버티던 중 하늘이 제 간절함을 들으셨는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던 중 구석칸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바로 남편 병원에서 10년 넘게 일하다 갑자기 그만둔 수간호사 박 선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그거 다 덮었었잖아요. 약속한 퇴직금은 주셔야죠. 제발요. 저 당장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툭 끊어졌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요. 조심스럽게 박 선생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선생, 나야 영숙이. 그녀는 몰라보게 야윈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사모님? 아니, 사모님 몰골이 왜 이러세요? 세상에. 우리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캔커피 하나를 나눠 마시며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 선생 역시 남편과 미정이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사모님, 저 억울해서 못 살아요. 원장님이랑 그 여자 병원 돈 빼돌려서 비자금 만드는 거 제가 다 봤거든요. 그거 입마금하려고 저한테 횡령 누명 씌워서 자른 거예요. 퇴직금 주겠다고 각서까지 썼는데 이제 와서 모른 척해요. 박 선생은 품 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모님, 이거 제가 혹시 몰라서 복사해 둔 거예요. 원장님 이중장부랑 그 여자 차명, 계좌 내역 다 들어있어요. 이거 경찰에 가져가면 저도 공범으로 잡혀갈까봐 무서워서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모님이 하신다면 제가 증인 설게요. 저 인간들 망하는 꼴 꼭 봐야겠어요. 박 선생의 손에 들린 그 작은 USB. 그것은 남편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하이패스 티켓이었습니다. 저는 박 선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박 선생. 우리 같이 하자. 저것들 싹 다 쓸어버리자. USB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환자 수를 조작해 건강보험료를 부당 청구한 내역,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거액의 리베이트 장부, 그리고 그 돈이 고스란히 미정이의 차명 계좌로 들어간 자금 흐름까지. 심지어 제 친정 부모님이 주신 아파트 대금이 어떻게 세탁되어 남편 명의로 들어갔는지도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그들을 감방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자료를 보여주니 변호사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사모님, 이 정도면 징역 5년 이상은 확실합니다. 재산 분할은 걱정 마세요.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겨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게 할 순 없었으니까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가장 처참하게 떨어뜨려야 뼈가 부러지는 법입니다. 저는 D-Day D-Day를 한 달 뒤로 잡았습니다. 그날은 남편의 출판 기념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지역 유지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참된 의사의 길이라는 에세이를 출간하고 호텔에서 성대한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목부터가 역겨웠습니다. 참된 의사라니. 그날은 남편이 가장 빛나는 날이자 동시에 가장 추락하는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박 선생과 함께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경찰진흥범죄수사대에 제보를 하고 방송실 엔지니어를 매수하고 결정적인 타이밍을 계산했습니다. 남편이 가장 행복해하는 그 순간 지옥문을 열어줄 생각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지역 유지들과 국회의원, 기자들까지 참석한 화려한 호텔 연회장. 샹들리에가 번쩍이고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그곳은 별천지였습니다.
남편은 말끔한 턱시도를 입고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옆에는 미정이가 마치 안주인이라도 된 양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묵묵히 저를 내조해준 제 아내 덕분입니다. 제 아내는 지금 투병 중이라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이 모든 영광을 아내에게 돌립니다. 뻔뻔한 거짓말에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미정이는 저 멀리서 VIP처럼 와인잔을 들고 웃으며 남편에게 윙크를 보내더군요. 아, 정말 구역질이 나는 연기였습니다. 저는 연회장 뒤편 방송실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박 선생이 미리 손 써둔 덕분에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끽하며 건배사를 외치려는 찰나였습니다. 자, 모두 잔을 드십시오.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하. 저는 준비한 영상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쾅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대형 스크린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남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야, 이 멍청한 환자들 돈이 다 내 돈이야. 약 대충 처방하고 리베이트나 챙겨. 그리고 이어지는 적나라한 불륜 장면. 미정이와 함께 호텔 침대에서 뒹굴며 비자금 장부를 보며 낄낄대는 모습이 초대형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거 봐. 이번 달에만 3억 뺐어. 마누라는 암 걸려서 골골대는데 우린 이 돈으로 요트나 살까? 호텔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과 웅성거림은 곧 야유와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저게 뭐야? 병원장이 저런 사람이었어? 세상에 더러워라. 단상 위의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고 미정이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마이너스 깨지는 소리가 그들의 운명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무대 위로 걸어나갔습니다. 핀 조명이 저를 비췄습니다. 청소부 복장이 아닌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저를 보고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말한 투병 중인 아내가 여기 왔어. 선물이 마음에 들어? 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자 남편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영수가 내가 여길 어떻게 해? 제가 한 걸음씩 다가갈 때마다 남편은 쥐구멍이라도 찾는 듯 벌벌 떨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턱시도 깃을 잡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참된 의사? 웃기지 마. 너는 의사 가운 입은 사기꾼이고 살인자야. 내 청춘, 내 건강, 우리 부모님 돈까지 다 빨아먹고 넌 행복할 줄 알았니?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곧이어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연회장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강준호 씨,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탈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남편의 손목에 차가운 은팔찌가 채워지는 순간 그는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영수가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나 감방 가기 싫어. 이거 다 저 여자가 꼬신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저 여자가 시켰어. 조금 전까지 사랑한다던 미정이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 비겁한 모습. 그게 바로 내가 30년을 바친 남자의 밑바닥이었습니다. 미정이는 그 소리를 듣고 악을 썼습니다. 뭐, 오빠가 다 해먹었잖아.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이 비겁한 인간아. 서로 물고 뜯는 꼴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이거나. 냄새나니까. 제가 쫓겨날 때 들었던 그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미정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드레스 자락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미정아,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며? 감방에서 그 유통기한 평생 즐겨봐. 썩은 콩밥 먹으면서. 두 사람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개처럼 끌려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의 억울함이, 그 체증이 싹 내려가는 시원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재판 결과는 통쾌했습니다. 남편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의사 면허는 영구 박탈되었습니다. 병원은 폐업 처리되었고 건물과 아파트는 모두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갈 뻔했지만 제가 그동안 모은 증거로 재산분할 소송에서 완승하여 제 명의로 가져왔습니다. 물론 친정 부모님의 돈으로 샀다는 증거까지 완벽하게 제출했기에 가능했죠. 미정이는 공범으로 구속되어 빚더미에 앉은 채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저는 미뤄뒀던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고 지금은 항암 치료도 끝내고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텅 빈 아파트 거실, 예전에는 남편을 기다리며 외로움에 떨었던 그곳이 이제는 온전히 저만의 평화로운 성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제가 좋아하는 꽃과 가구들로 채웠습니다. 아침에는 햇살을 받으며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좋아하는 책을 읽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삶, 이것이 진짜 행복이더군요. 오늘 아침 교도소에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발신인의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남편이었습니다. 아마도 옥바라지 좀 해달라, 탄원서 좀 써달라 징징거리는 내용이겠죠. 저는 뜯지도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지난 30년은 악몽이었지만 앞으로 남은 30년은 제 진짜 인생을 살 겁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건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흉터가 남는다고들 하죠. 제 마음에도 지울 수 없는 흉터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은 제가 모진 비바람을 견디고 살아남았다는 자랑스러운 훈장이니까요. 마치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메워 더 아름답게 만드는 킨츠기처럼 제 인생도 상처 위에서 더 단단하고 빛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배신과 아픔 속에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돌아오는 건 무시와 냉대뿐이라 절망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부디 잊지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이기 이전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엄한 당신 자신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 내어 자신을 찾으세요. 저 김영숙이 여러분의 홀로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가장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